오늘의 책은 유튜브 온리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군요. 아무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왔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선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튜브를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90%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월 평균 13일 정도를 방문하고 있고 월 평균 14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유튜브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유튜브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보는 데 소비한 시간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미디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미디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도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동영상 앱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로 본다면 월 순 방문객 2,350만 명, 그리고 시청 시간은 매월 202억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아프리카 TV에는 각각 10시간, 또 푸게는 9시간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미디어는 Z세대가 등장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Z세대는 밀레니얼 다음 세대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 말하죠. 이들은 TV 대신 유튜브 그리고 전화기 대신 메신저가 더 편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Z세대의 50% 이상은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미디어의 선두주자는 누구인가? 여기에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요지부동의 1위,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2005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사용자는 13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1분마다 업로드되는 동영상은 300시간, 그리고 매일 3천만 명이 방문하는 초거대 미디어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2,35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전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한다고 해도 거의 최대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유튜브는 사용자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09년인데요. 미국에서는 5,200만 명의 가입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죠. 전 세계로 보면 1억 300만 명의 유료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2016년에 순이익의 36배 이상을 콘텐츠 제작비로 투자했다고 하니까요. 아직 수익은 좋지 않은 상태겠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셜미디어 그룹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재 전 세계에서 25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들은 글자, 이미지, 영상, 그리고 생중계 영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생중계 채널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트렌드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경쟁자는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부분은 광고 시장과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분야로 나누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미디어 광고 시장인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광고 매출로는 약 60억 달러 규모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구글이 각 사업 단위별로 매출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정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영상을 업로드한 콘텐츠 원작자에게 광고 수익의 55%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죠. 따라서 유튜브는 2014년부터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2017년 유료 모델을 도입하면서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두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비디오 퍼스트 전략을 도입하면서 유튜브를 맹추격 중이죠.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시청 시간은 하루에 약 1억 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베타 서비스 와치를 발표했고 차후에는 오리지널 TV쇼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페이스북의 약진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네이버입니다. 역시 광고 매출로 보면 선두 그룹에 위치하겠죠. 그러나 네이버에서 동영상 광고는 4 내지 5%로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PC를 제외할 경우 모바일 비중은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만큼은 아직 글로벌 기업이 강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분야는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인데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라이브 채널은 콘텐츠 제작자 혹은 플랫폼 사업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에서는 3시간마다 라이브 스트리밍 앱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1년 인터넷 트래픽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비중은 13%로 성장한다고 하니까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죠. 그렇다면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의 강자는 누구인가? 우선 2014년부터 시작한 스냅챗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냅챗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는 달리 특정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이 삭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한 인스타그램도 스냅챗과 비슷한데요. 대신 인스타그램은 24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라이브에 집중하고 있고 유튜브는 슈퍼챗을 도입하면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역시 이 분야에서도 글로벌 강자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라이브 시장이 중요한가? 이것은 라이브 시청자가 해당 서비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3-4배나 더 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테죠. 그러나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은 2021년까지 8.9배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라이브 동영상 트래픽이 39배나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서버와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 전쟁이 시작됐다. 뜻밖이죠? 이번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을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오리지널의 정의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오리지널은 컨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뒤에 자사 플랫폼의 독점 방식으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당시 1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오리지널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만든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2012년 1분기 콘텐츠 수급비로 13억 5,500만 달러를 지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 상륙한 넷플릭스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2016년 1월 7일 넷플릭스가 한국에 처음 상륙한 날입니다. 무려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2% 이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디어족은 최신 작품을 원하고 또 국내 드라마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제는 활발한 제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대형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시작한 이유야 어찌됐든 플랫폼의 차별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월정액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만 해도 사용자의 45%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 이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도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전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는 애플과 아마존도 있습니다. 우선 애플은 오리지널 영역에 참가할 것을 예고했고 2018년만 해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은 애플 뮤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서비스 중이죠. 2016년부터는 넷플릭스와의 전면 경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모바일 미디어의 핵심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넷플릭스의 사례로 보면 오리지널 전략은 가입자의 증가로만 이어졌을 뿐
그 이상의 수익적인 혜택은 아직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M&A나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결국 스튜디오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돈은 누가 버는가? 직설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글로벌형과 포탈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아직도 상당한 적자이거나 겨우 손익을 맞추고 있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동영상 검색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때 플랫폼에 대한 투자로 절대적인 수익은 아직 기대하기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2017년 2분기 25억 달러 적자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시리즈로 고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가 많기 때문에 수익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포탈로 보면 네이버 TV나 카카오 TV가 있는데요. 이들은 프리미엄 컨텐츠를 수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도 않고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통신 사용과 독립형이 있습니다. 우선 통신 사용은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있는데요. 무료 서비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유료 전환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고 독립형으로는 푹과 티빙이 있지만 역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는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모바일 미디어 유료 시장 규모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매우 작은 시장이죠. 그런데 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 간 통합이나 제휴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판의 구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유튜브 온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모바일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셨다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